이번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전투기는 단연 중국의 젠35입니다. 젠35는 중국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아성을 뒤흔들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로 F-35C처럼 5세대 함재기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이미 다수의 외신 매체는 젠35의 공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각에선 젠35가 중국의 군사력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함재기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에 스텔스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이 자랑하던 5세대 전투기인 젠20은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불가능한 기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바다를 건너 대체하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전투기 작전 반경의 한계상 중국 본토에서 젠20이 출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전 시간이 짧아 한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통해 서해에서 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젠35는 그 위험성이 젠20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곳까지 항공모함으로 진입 후 해상에서 다수의 젠35를 출격시키게 되면 한국은 중국 전투기의 영공 침입을 허무하게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필리핀과 대만 등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젠35를 제압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수호하고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 39대를 제외하면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전투기 전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추가로 F-35를 도입할 여력이 있지만 필리핀 등의 나라는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요. 그런데 젠35를 제압할 전투기로 KF-21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을 도입하여 젠35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인데요. 오늘은 KF-21과 젠35의 성능 비교를 통해 두 전투기의 교전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젠35는 이름부터 전투기의 외형까지 미국의 F-35를 그대로 차용한 중국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입니다. 젠22이 F-21을 잡겠다고 큰소리친 기체라면 젠35는 중국이 F-35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게 만드는 전투기인데요. 항공모함에 이어 함재기까지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앞세워 한국의 영해와 영공을 동시에 침범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제압할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자랑하는 KF-21은 중국의 젠35를 요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록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어 5세대를 표방하는 젠35보다 세대 분류는 뒤처져 있지만 젠35를 요격하는 데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KF-21은 기동성 측면에서 젠35를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 두기를 탑재하였고 젠35는 WS19 엔진 두기를 탑재하였는데 두 엔진의 수치상 제원은 대동소이합니다. 엔진이 낼 수 있는 추력만 놓고 보면 한국의 KF-21이 젠35보다 부족한 요소가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젠35가 F-35를 카피한 디자인으로 인해 기체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매우 뚱뚱해졌다는 점입니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F-22 랩터가 아예 수출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자유진영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전투기는 F-3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F-35조차도 F-22보다 더 많은 내부 무장을 추진하면서 기체가 상당히 뚱뚱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최고 속도는 마하 1.5에서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일 전투기 엔진으로는 가장 강력한 PNWF-135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F-35조차 기체 설계의 한계로 다소 아쉬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떨어지는 엔진을 두기 장착한 젠35의 기동성은 당연히 F-35보다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즉 KF-21과 젠35의 엔진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체의 형태에 따라 KF-21이 조금 더 우월한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기동성은 젠35가 영공으로 침범하더라도 KF-21이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1.3이라는 매우 우수한 추중비와 작은 공력 저항을 갖춘 KF-21은 빠른 가속력과 우수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젠35를 상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자랑하는 그들만의 5세대 스텔스기도 한국의 표적, 탐지, 추적 시스템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중국에선 마치 자신들의 스텔스 기술이 만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스텔스기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텔스기가 레이더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전 장비를 가동하게 되면 특정 전자기파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역추적하면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으며 레이더에 대한 피탐 확률을 최대한 줄인다고 하더라도 KF-21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여 추적하는 IRST 같은 장비도 장착하고 있어 얼마든지 젠35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텔스기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전자기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중국 측에서도 한국의 KF-21을 탐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5세대라 맹신하는 중국의 젠35는 KF-21과의 표적 탐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레이더 성능 측면을 비교해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우수한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APY-16K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해당 레이더의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AN/APG-83보다 더 나은 성능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AN/APG-83은 대형 표적을 추적할 때는 최대 탐지거리가 무려 370km 수준을 자랑하며 자유진영의 소형 전투기가 표적일 경우에는 18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러한 AN/APG-83보다 더 우수한 탐지 성능을 보유하는 걸 목표로 개발된 APY-16K는 충분히 20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면 중국의 GEN-35는 KLJ-7A 계열의 레이더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LJ-7A는 하드웨어의 스펙만 놓고 보면 중국이 서방의 AESA 레이더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쫓아왔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탐지거리는 170km를 넘기지 못하여 한국의 APY-16K보다 낮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은 우수한 레이더 성능과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GEN-35를 먼저 포착하고 요격 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은 GEN-35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공대공 무장체계도 보유하고 있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주력 공대공 무장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마사 이상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KF-21의 무장체계로 100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중국의 GEN-35를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중국 역시 300km 내외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PL-15 등의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미사일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미사일은 사거리처럼 물리적인 재원과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A사 레이더가 포착한 표적을 향해 정밀한 유도 기능을 바탕으로 타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투기와 레이더, 미사일의 체계 통합과 안정적인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지만 중국은 항시 유도 미사일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KF-21과 GEN-35가 시계외 교전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면 한국은 더욱 뛰어난 타격 수단을 바탕으로 GEN-35를 요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레이더의 탐지 성능과 미사일의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한 중국은 한국보다 효율적인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KF-21은 날렵한 기동성, 우수한 탐지 시스템, 강력한 타격 수단을 앞세워 중국이 자랑하는 GEN-35를 팔이 잡듯 요격할 것인데요. 만약 중국이 대규모의 항공모함 전단과 함재기를 동원하여 해상에서 한국을 도발하려 하더라도 KF-21이 GEN-35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면 연이어 중국의 항공모함은 물고기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에서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필리핀 등의 국가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KF-21은 5세대 스텔스기를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중국의 5세대 함재기를 상대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고 이제 중국을 상대하는 건 미국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GEN-20과 GEN-35를 제압할 최강의 5세대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여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커리티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일 JF-17 아제르바이잔 영상입니다.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라이벌 기체로 평가받는 전투기 중 하나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입니다. 짝퉁의 나라 중국과 그런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는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JF-17은 안 좋은 방향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전투기인데요. 일례로 파키스탄 공군은 JF-17에 미그-21을 격추한 킬마크를 그려놓고 있는데 미그-21은 1950년대부터 생산된 전투기이며 JF-17은 중국이 미그-21을 복제한 젠7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전투기라는 점에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전력입니다. 21세기 전투기 시장에서 수출 활로를 찾고 있다는 JF-17이 무려 60여 년 전에 등장한 전투기를 잡고 킬마크를 그려놓았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JF-17은 한국의 FA-50이 선점했던 이라크 시장에 일부 기체를 판매하였다는 점과 FA-50이 수주를 획득한 말레이시아 시장에 기웃거렸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경전투기 분야에서 FA-50의 라이벌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JF-17은 중국에서 운용하지 않는 수출 전용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JF-17보다 못한 기체라고 노골적인 폄하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FA-50과 JF-17을 라이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JF-17은 FA-50의 라이벌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기체입니다. 애당초 JF-17은 미그-21을 복제한 젠7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이고 미그-21부터가 경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제작된 전투기가 아닙니다. 즉 JF-17은 전술적으로 경전투기보다 상위 임무를 수행해야 할 포지션의 전투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전투기이며 파키스탄만 하더라도 자국이 사용하던 초기형 F-16보다 더 좋은 성능이라는 의미로 전투기에 17을 가져다 붙였는데요. 반면 FA-50은 처음부터 경전투기 포지션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 개발된 기체이며 경전투기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 KF-16과 KF-21이 맞도록 임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JF-16을 FA-50의 라이벌이라고 지칭하는 건 본인들 스스로 JF-17이 더 작은 체급의 전투기만도 못한 실패작이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JF-17의 성능이 경전투기와 비교해도 더 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FA-50과 JF-17의 성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전투기로서 중요한 무장 탑재 능력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FA-50은 7개의 하드포인트에 총 5.4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무장 체계로는 AIM-9 사이드와인더를 공대공으로 AGM-65 매버릭을 공대지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FA-50은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사거리 20km 내외 미사일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JF-17은 7개의 하드포인트에 약 4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 20km 내외의 PL-9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경전투기로서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에 주력한 FA-50과 달리 다목적을 염두에 둔 JF-17은 나름대로 공대함 무장까지 장착할 수 있어 무장체계의 유연성은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FA-50이 공대함 무장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경전투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며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을 놓고 보면 FA-50의 성능이 한 수위로 평가받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무장 탑재량에서 FA-50이 1톤 이상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는 JF-17은 부족한 무게만큼 위력이 약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JF-17이 공대함 미사일의 장착을 홍보하고 싶어도 부족한 폭장량이 발목을 잡습니다. 공대함 미사일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사일의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F-16 이상급의 주력 전투기들도 다수의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무장 탑재량이 8톤에 가까운 F-16급 전투기들도 이러한 상황인데 차에 4톤조차 탑재하지 못하는 JF-17의 무장 탑재량으로는 공대함 미사일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JF-17이 FA-50보다 무장 탑재의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펙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무장을 탑재해 볼 수 있다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게다가 JF-17에 장착되는 PL-90대공 미사일은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좋지 못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사일의 소프트웨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목표물을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있어서 잦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표적까지 정확한 유도가 불가능하거나 전자전 공격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체계라고 하더라도 미사일의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하면 하드웨어의 스펙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의미인데, 이미 실전에서 기술 검증이 끝난 사이드와인더와 매버릭을 탑재하는 한국과 실전 검증을 받지 못한 PL-9 등을 사용하는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 전투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경전투기로 초점을 맞춰 개발한 FA-50보다도 무장 성능이 떨어지는 JF-17이 이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는 다른 4세대 전투기와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결국 JF-17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경전투기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애매한 성능의 전투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JF-17이 FA-50과 다른 체급을 가지고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시장의 라이벌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온전히 중국산 특유의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JF-17의 가격은 불과 650억 원 내외로 형성되어 값비싼 4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충분히 보유하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일종의 가성비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그 이상을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JF-17은 가격이 싸지만 성능도 그만큼 떨어지는 전투기라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성비보다는 싼 게 비지떡이란 표현이 더욱 정확할 텐데요.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전투기의 기체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이를 유지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것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JF-17은 철저하게 중국이 친중국가를 상대로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이기 때문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은 오로지 중국산 미사일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무장체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무장 통합을 시도하고 싶어도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령 무장 통합을 비롯한 성능 개량을 진행하려 해도 중국이 과도한 개조 비용을 요구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어 절대로 가성비가 올리는 전투기는 아닌데요. 이를 방증하듯 나이지리아는 3대 JF-17만을 도입한 이후 30여 대 이상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JF-17을 구매할 바엔 차라리 중고 F-16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또한 그나마 다수의 JF-17을 도입한 미얀마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다른 전투기를 구매할 방법이 전무하여 국려 지책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성능에 대한 내부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JF-17은 중국이 나름대로 한국과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성능 재원과 가성비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제르바이잔으로 JF-17을 수출하며 허영심에 불타오르고 있지만 한국은 비주류 시장인 아제르바이잔이 아니라 국제방산 시장의 핵심 중 하나인 유럽으로 FA-50의 수출을 확대하며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여러 나라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될 것이 한국에게 KF-21 분담금을 못 주겠다며 버티던 인니가 기술 자료를 훔치려는 시도를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니 기술진이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한국 측에 발각됐고 인니 언론들은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대선을 앞두고 홍보에 열을 올리던 프라보어에게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일이 인니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니 기술자들이 KF-21 자료를 빼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KAI 측은 이들이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 방사청 등에 통보됐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즉각 출국이 금지돼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인니는 그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않아왔습니다. 당초 KF-21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2026년 5월까지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기술자료 등을 이전 바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 초까지 2,200억 원을 납부한 뒤 작년 초까지 500억 원 정도만 추가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미납금 독촉을 진행했고 원점 재검토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니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인니는 지난달에도 연내 1천억 원 납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또한 시간 끌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5조 5천억 원이나 늘린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니의 GDP 대비 1인당 국방비 지출은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 이를 총 32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중입니다. 프라보어는 늘어나는 국방 예산을 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수송기와 공중급 유기가 필요하다며 이웃 국가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니 정부는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6월 카타르로부터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인니 내부에서도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는지 비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1조 원 상당의 계약이라 KF-21 미납금과 비슷한 규모였고 이는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미국 보잉과 F-15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한국을 또 한 번 우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 사정으로 미라주 전투기 구입을 연기하면서 신뢰를 깎아먹은 상태가 됐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현재 보유 중인 수호이와 F-16 전투기를 개조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도 KF-21 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결국 자료를 빼돌리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한 명이 지난달 17일 USB 8개가량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려던 것을 적발했다면서 저장된 자료와 횟수 등을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KAI 측은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군사기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료의 수준과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국내외 다수의 업체의 기술, 제도 등이 종합된 사건이라 내용에 따라 파장이 상당히 글 수밖에 없습니다. KAI 본사와 생산 공장을 드나드는 인원은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시스템에는 저장 매체 제어, 접근 통제 체계 등이 가동되고 모바일 단말기 관리 시스템 MDM을 사용하면서 개인 휴대용 기기 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KAI 직원이라 해도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마다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이 같은 설정은 5개 이상의 보안 등급으로 구분되고 모든 시설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일부 본부장급 이상입니다. 인니 기술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훨씬 적은데 그럼에도 USB에서 상당 분량의 자료가 나와 오랜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AI는 설계 단계부터 인니 측에 이전 가능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제외된 기술들은 주로 해외 승인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외 기술 대부분은 인니 측의 열람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가장 주목하는 곳은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입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 미국 기술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과 링크 16 등이 대표적이고 영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의 단거리 미사일, 사출 자석 영국 등에는 유럽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USB에 담겨 있었다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사당국이 USB를 열어보니 기밀 자료 49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험 비행 결과와 항공전자 기술 자료 등 개발 핵심 내용, 외국 원천 기술 관련 내용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상당수가 인니 연구원이 접근할 수 없는 기밀 내용들입니다. USB에는 KF-21 개발과 관련된 45년치 상세 내역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AESA 레이더 기술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핵심 자료가 있어 유출이 안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 16명 가운데 연구직 4명의 책임자로 코로나 때 잠깐을 빼고 가장 긴 시간 개발에 참여한 인니 측 직원입니다. 인니 기술자는 한때 30여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 유행 이후 현재는 인원이 16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을 계속 한국으로 보냈던 이유에는 오랜 염탐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빼돌릴 수 있게 준비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자료도 들어있어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시도가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과는 2016년부터 함께해왔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분담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한 채
기술만 얻어가려는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니 측은 한국에 줘야 할 돈을 장기 연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기술을 안 준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니가 원하는 기술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등입니다. 2015년 한국 스스로가 국산화한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분담금을 보내와도 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현재 인니 언론들은 자국 기술자가 한국 기밀을 USB에 담아 빼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대서득필하며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국 엔지니어 2명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내용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니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 및 여러 관련 기관과 소통 중이라 밝혔습니다. 인니 언론은 한국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술 자료가 유출되면 북한이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은 프라보어로 향하는 중입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모든 무기 계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국과의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비밀리에 관계를 끊었다는 이유로 전쟁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을 하는 중임에도 튀르키예와 전투기 개발 협상을 했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자료를 빼내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튀르키예 전투기 개발에 참여해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009년 한국과 튀르키예는 인니에 앞서 KF-21 공동 개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분에 따른 이견으로 협업은 결국 무산됐고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자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튀르키예는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기 TFX CJ 1호기 출고식을 거행했고 홍보를 위해 기술이 과장됐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인니와 튀르키예가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라보어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TFX 5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인니 측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니는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정황이 포착된 바 있는데 I-22 시카탄이라는 이름의 모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컨셉과 모형이 공개됐다는 것은 최소 10년간 수백 명의 인력과 상당한 자본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시카탄 전투기 디자인은 한국인들 눈에 익숙한 모습인데 KF-21 초기 개념 설계 때 등장했던 모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기술을 빼돌려 스스로 완성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프라보어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방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자르 후보는 프라보어가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한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에 대한 신뢰 문제도 언급하며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프라보어는 횡설수설했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니는 2019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는 국방장관에 대한 또 다른 공격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은 2월 14일에 동시에 치러집니다. 대선은 결선 투표제로 진행되는데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 중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 놓고 오는 6월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만약 50%를 넘기는 후보가 1차 때 나온다면 대통령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라보어 지지율은 40%대로 1위이고 아니스 후보와 간자르 후보가 2위를 놓고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의 지지율 상승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 덕분인데 조코위가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장남인 기브란을 프라보어 러닝메이트로 만들어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코위는 프라보어와 단둘이 만나 만찬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프라보어 기호를 상징하는 비자를 만들어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을 지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위 모교 학생들도 부끄러운 동문이라는 비난을 하는 중입니다. 절반은 왕관, 절반은 농부의 모자를 쓴 사진을 내걸면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계약 이행 의지에 기대를 거는 이가 많았지만 프라보어와 한 배를 탄 이상 이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니의 자금 사정이 심각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선거 유권자 수가 2억 500만 명에 달하는데 하루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치르기 때문에 570만 명의 투표관리원을 채용하고 82만 개의 투표소도 운영합니다.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력 자금줄이던 니켈 가격도 폭락해버렸습니다. 니켈 선물 가격은 1톤당 16,000달러로
지난해 3만 달러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인니가 전 세계 공급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수요가 위축되며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니는 수도 자카르타의 수몰 속도를 늦추기 위해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방파제를 짓는데 14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매년 25cm씩 수면 아래로 잠기는 중으로 2050년까지 자카르타의 3분의 1이 수몰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신수도 누산타라를 짓기 위해 45조 원 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중으로 이래저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인니 없이도 KF21 양산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상승 뒤 안전성을 찾는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체를 70도 각도로 올리더니 12,000m 상공까지 올라간 후 이후 속도를 줄여 수평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전투기들의 바듬각 상승각 한계치인 50도보다 높은 각도에서 테스트를 완수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온과 고온, 결빙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환경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시험을 더 거친 뒤 2026년 전력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인니를 완전히 손절하고 자체적으로 완성해내길 바랍니다. 현대의 전차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더 이상 화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날탄의 관통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장약의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약의 밀도를 높여봤지만 상당한 양의 장약이 불완전 연소되어 폭발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기적으로 발생된 플라즈마를 개량형 니트로셀룰로스 추진 장약의 점화에 이용해 보다 완전 연소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포탄의 관통력을 최대한 발휘해 음속의 7배 속도로 날아가게 만드는 전열 화학포를 주포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전차인 K3인데요. K3 전차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포탄을 쓸 수 있는 레일건을 주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포발사 미사일을 장비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서나 사용하는 VLS 수직 발사관 도입까지 제한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국내의 세계적인 포탄 제조업체인 풍산이 K3 전차의 130mm 구경 고에너지 관통탄 기술을 개발하고 고화력 무장으로 불리는 130mm 전차포는 현대위아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3 전차의 주포나 자동장전 장치가 어떤 방식이 될지 VLS를 채택할지 여부는 개발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가 공개한 새로운 컨셉 전차인 에밀 에이브람스 X는 엄연히 미군이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등장할 이미 육군의 전차가 어떤 성능과 개념에 따라 개발될 것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4세대 전차 후보들과 달리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X 전차는 기존의 44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여전히 채택하는 의외의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비해 무려 1톤이나 가벼워진 경량 저반동 활강포 XM362인데요. 이 포신은 반동을 상당히 줄여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고 보다 고압의 포탄을 사용해도 차체가 버틸 수 있어 에밀 에이브람스 X 전차 외에 에밀 A, SEP V4 전차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미래의 전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MRM, AMP, AK 등 개량된 포탄을 사용해 미래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포를 가볍게 한 대신 부무장 RWS가 매우 강력해졌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에 사용되는 M230 계열 체인권의 개량형인 XM914-1 30mm 기관포가 그것입니다. 이는 장갑이 전차보다 가벼운 장갑차나 보병에게도 효과적이지만 무엇보다 적 무인기들을 요격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기관포에서 사용하는 탄약에는 XM1211 근접신관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첨단 상황인식 시스템과 연동되어 적 무인기를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지난해 9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4세대 전차의 등장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부터 중국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차 세대 전차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를 통해 몇몇 팬아트 CG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CG의 모습과 실제 모습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주력 전차의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는 말도 되는데요. 이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주포로 130mm 주포 혹은 140mm 주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부터 전열 화학포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125mm 이상 구경의 전열 화학포를 중국의 차세대 전차가 사용하게 될 경우 5km 거리 이내의 모든 서방제 전차들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전차가 미래 지상 최강자가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언제나 중국의 전차에 관한 주장은 가려들어야 했던 것처럼 실제 성능이 어떨지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육군 측에서도 K2 흑표 전차를 개발할 당시 무인 포탑을 제안한 바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K3 전차에서는 통합적인 방어력 체계를 완성하고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 포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은 K2 흑표 전차의 개발을 통해 무인 포탑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해왔고 개발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K3 전차에는 K9 자주포에 포탄을 공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그런 것처럼 버스령 탄약고와 이에 맞춘 자동 장전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2 흑표 전차를 통해 한국은 버스령 자동장전기에 관련된 이렇게 할 경우 포탄에 들어가는 탄자의 새 장비를 마음대로 늘려 관통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적의 포탄에 피격될 경우에도 탄약고만 파괴되고 포탑이 날아가지는 않아 생존성이 큽니다. 다른 차세대 전차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극대화된 상황인식 능력과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한국의 K3 전차 또한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360도 어디에서든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감지해 요격하고 가능한 빨리 적의 위협을 감지해 자동으로 포탑이 그쪽으로 돌아가 포격하는 것이 K3 전차도 이런 능력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 X도 무인 포탑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3명의 승무원이 차체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잘해봐야 보병 전투 장갑차의 중고 경탄 정도나 방어할 수 있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 달리 에밀 에이브람스 X 전차는 전차 포탄에도 견딜 수 있는 복합장갑 블록을 정면에 배치한 대형 중장갑 무인 포탑이 적용됩니다. 또한 에밀 에이브람스 X 전차는 RWS 장비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차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Ka-52 같은 러시아의 수많은 헬기들을 격추시키는 데 사용한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전차장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 모두에는 최신의 FLIR 터렛이 적용되어 단순히 헌터킬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차체 주변에 매우 다양한 카메라 장비 및 레이저 경보기가 360도 모든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 비슷한 AR 기기의 운용까지 가능해 안에서도 증강현실처럼 바깥 상황을 모두 실시간으로 살피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인기와의 복합 전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MUMT 체계 또한 매우 발달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군의 전차답게 강력한 네트워크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이제는 전차의 방어력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중국의 4세대 전차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차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차세대 주력 전차는 강한 기계적 물리성과 높은 전기 전도성을 지닌 새로운 탄소 나노튜브 소재인 그래핀을 전차 장갑에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현재 매우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 동소체로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면적을 본래의 120%까지 늘려도 끄떡없는 등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차세대 전차에 적용될 이 그래폰 소재가 모든 가시광선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에 뛰어난 스텔스성을 가지며 서방의 어떠한 전차포나 대전차 미사일에도 끄떡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중국 또한 무인 포탑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 차세대 전차는 상당한 자동화가 적용되어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K3 전차가 얼마나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엔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K3 전차의 조작은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AS21 레드백에 적용된 고무궤도가 적용되어 기존 전차들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정비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는 K2 흑표에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적용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만큼 궤도의 상태와 상관없이 차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로운 더욱 본격적인 수준의 능동형 현수 장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 밖에도 순간적으로 궤도 바깥으로 돌출부가 튀어나와 기동 능력을 높이는 고기동 궤도의 적용, 무한기를 사출시켜 함께 유무인 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드론의 탑재, 부무장으로 탑재되는 레이저건, 예상 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IED 급조 폭발물의 탐지 및 파괴 장치 적용, 360도 전체를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상황인식 능력의 부여 등이 기대되는 것들인데요. 한국의 K3 전차가 4세대 전차 중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X 전차에서 기존과 달리 기대되는 부분은 5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될 연비와 접근을 눈치채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소음 감소 효과입니다. 날카로운 고음의 소음을 발생시켰던 기존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과 달리 에이브람스 X 전차는 커민스사의 신형 디젤 엔진 ACE와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유사시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매우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당히 긴 시간 전기 에너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능력은 엄폐물 사이에 숨어 조용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기습하는 임무에서 큰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미나 등지에서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전차를 숨기고 있다가 접근하는 러시아군 전차들을 기습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러시아군이 상당인 기갑 장비를 동원하고도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만약 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춘 에이브람스 X 전차를 운용할 경우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지 생각만 해도 굉장합니다. 중국 측의 차세대 전차는 벌써부터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데 중국의 차세대 전차에 적용되었다는 그래핀 소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그래펀이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이론적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졌으며 열전도도 또한 높아 사용처가 무한할 것이라 가대되었지만 막상 활용해보니 아주 사소한 결함만 있어도 부욱 잘 찢어지는 물질이었고 대면적으로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 또한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핀을 전자 소재에 활용할 경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어려울 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차 승무원을 3명도 아니고 2명으로 갑자기 확 줄여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미 해군의 주말 특급 구축함도 상당한 자동화를 이뤘다며 승무원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며 스트레스가 엄청나 다시 승무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군의 전차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인원을 배치했다가 상황인식 능력이 크게 떨어져 쉽게 파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이 같은 조치가 훗날 큰 패착이 되지는 않을까요? 중국 측의 차세대 전차는 잘 만들어질 경우 무엇보다 한국과 우방국인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의 전차보다 한국의 K3 전차가 더욱 뛰어난 전차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국 K2, K9 하이마스도 있습니다. 또한 F-16과 한국의 F-50 항공기와 곧 폴란드 군대의 장비에 들어갈 미국 F-35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8월 15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퍼레이드에서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밤새도록 매우 집중적인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대 수장으로서 이 퍼레이드에 참가할 두다 대통령의 참여를 포함하여 엄격하게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에서 모든 것이 다소간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은 폴란드 육군 총참모장인 라이문트 안제이차크 장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개방형 차량을 타고 WISTOSTRADA 바르샤바의 고속도로 이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령관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추모사도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 리허설이 진행되는 군대 퍼레이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밤부터 이른 시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00명의 군인이 200개 이상의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리에서 처음으로 소비에트 이후의 장비나 소비에트 생산 장비를 몰 수 없기 때문에 퍼레이드는 확실히 모든 역사적 척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폴란드 육군이 구매하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폴란드 군대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큰 발걸음을 내디뎠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폴란드 전역의 거의 100개 장소에서 열린 폴란드 육군 축하 행사들 소개합니다. 실레지아 주SILESIAN VOIVODESHIP의 폴란드 남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폴란드가 8월 15일 육군의 날을 앞두고 역대급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 내내 폴란드 육군은 위대한 행진을 위한 훈련을 했다며 바르샤바 거리에서 폴란드의 전차 등 굉장한 무기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한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무려 1000대를 도입하겠다는 K2 전차와 672문을 계약한 K9 자주포 등입니다. 야간에 찍힌 K2 전자와 K9 자주포가 시내를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주간에 K2와 K9을 싣고 가는 트럭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철도로 문송하는 K2 전자 사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가장 빨리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16기계 화사단에서 운송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권은 야간에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에서 도로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자 시민들이 이를 찍어서 올렸는데 K2전자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과시하며 이에 올라탄 병사들이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일반인이 찍은 영상도 있었지만 폴란드군이 작십하고 올린 영상도 있었습니다. 비셰그라드 24에 올라온 야간에 시내를 주행하는 란드군의 영상에는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거대한 폴란드의 기갑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적군을 향해 진격하는 듯한 영상이었는데 여기에도 K2 전차와 K9 지준포가 등장하면서 위압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비세그라드 24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수천 명의 바그너 군대를 배치하여 폴란드를 겁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바르샤바의 거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어떤 바그너의 침공이라도 몇 시간 내에 진압할 것이고 루카센코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지난 13일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벨라루스와의 국경 근처에 군사 태스크 포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펼치는 작전의 목적은 주로 폴란드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지만 동부 국경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군까지도 준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서부와 중부에 배치된 병사들이 동부 국경의 보호를 지원할 부대를 말하면서 특수부대와 영토방위군, 그리고 최신 세대의 군사장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프 작전은 벨라루스와 국경 봉쇄를 목표로 하는 국경수비대의 지휘 아래 준비 중이라면서 국경수비대를 지원하는 최대 4.000명의 폴란드 육군 병사들이 이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작전 코드명 랭가운의 군사기동부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작전의 목적은 필요한 경우 억제 및 긴급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동부 국경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며 여러 부대를 만들 예정인데 이를 위해 폴란드 당국은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구입하고 670대가 넘는 K9 자준포까지 계약했다며 이것으로 폴란드 동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랍스와 아파치 헬기 같은 무기들이 이미 강자로 알려진 상징적인 무기라고 본다면 대거 도입해 배치되는 한국산 최신식 무기들은 직접적으로 전장에서 러시아, 벨로루스를 위협할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 선보일 한국산 무기에 대해 폴란드 육군은 물론 폴란드 시민들까지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간에 바르샤바 거리를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이 나란히 질주하면서 적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폴란드 시민들에게는 각종 무기를 전시해서 체험하게 해주는 야유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전시된 K9 자준포에 올라타고 즐거워하는 폴란드 아이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이를 바라보는 폴란드 여군의 모습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K2 전차 앞에서 사진을 찍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로 인해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축제를 만들어주고 러시아의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에게는 강력한 무기들을 선보이며 전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날을 앞두고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뒤에서 전차들이 지나가는 리허설 현장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힘이 약해서 과거 외세에 침략당했던 굴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한국산 무기로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미국 CNN. 폴란드가 지난 15일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지난해 폴란드가 17조 원 규모로 체결한 한국산 무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의 무기가 등장하면서 폴란드가 굉장히 빨리 최신식 무기로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퍼레이드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한국산 무기가 차차지하는 폴란드 내 위상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은 이번 폴란드 육군의 날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유럽 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전했습니다. 전직 나토 관리이자 영국 엑시터 대학의 전략 및 안보 교수 제이미 시어는 CNN과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나토가 다시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초점을 맞추면서 폴란드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루시의 연구원 에드워드 아놀드는 예전에 나토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도부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퀴드가 이를 결정했고 그것이 나토의 정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토깁이 우크라이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주저하자 폴란드가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국방비 지출을 늘렸는데 2014년 GDP의 2%에서 올해 4%로 증가시키면서 미국보다 GDP 대비 지출에서 가장 큰 지출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투자의 50% 이상이 새로운 장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미 시어는 만약 폴란드가 이러한 다양한 조달 계획을 모두 준수한다면 그들은 EU와 나토의 유럽 군사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한국에서 주문한 전차를 다 사는 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차를 현대화한다면 프랑스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및 영국을 합쳐도 더 많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빨라루스 국경에서 도발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이번 퍼레이드를 위해서 한국에서 대거 도입한 무기의 빠른 납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나라도 계약하고 1년도제 되지 않아서 일자 납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한국은 K2 전차 28대와 K9 자주포 48문을 조기 납품했습니다. FA50은 48대를 계약한 지 10개월 만에 2대를 납품하고 이에 앞서 한국에서 폴란드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주고 이번 퍼레이드에서 폴란드 조종사들이 FA50을 타고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펼쳐진 폴란드 육군의 날 페이드는 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비롯해 나토와 주변 국가들을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폴란드 정부와 군지휘관들 외에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온 관계자들도 면밀히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벨라루스의 국경 도발에 폴란드와 함께 가장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 발트 3국은 퍼레이드 현장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의 전력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퍼레이드 뉴스를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전한 국가는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 매제 포트폴리오는 15일 폴란드는 루카센코의 위협에 날카롭게 대응했다. 그들은 블랙팬서로 잠깐의 투어를 보여줬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미 긴장된 폴란드 벨라루스 상황은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재배치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악화되었다며 이로 인해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갖지 못한 무기인 현대신 탱크로 바르샤바에서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수도에서 활용된 영상에는 최근 한국에서 구매한 K2 블랙팬서 탱크가 주요 도로를 따라 행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바그너 용병들이 도착하자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센코가 갑자기 엄청나게 용감해졌지만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 중대한 무기 거래를 체결했으며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대량 생산 탱크 중 하나인 K2 블랙팬서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헝가리 매체들은 폴란드 퍼레이드에 등장한 K2 전차를 집중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 오스카 피에트루비는 헝가리는 2018년 독일의 신형 레오파드 전차 44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지 수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을 폴란드에 선적했습니다. 현재까지 K2 전차 28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는데 헝가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속도였습니다.
로이터가 지난 5월 세계 최대 무기 거래국을 향한 한국의 질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특유의 속도감으로 무기를 생산해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유럽 방산업체 임원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라면 10년 걸릴 것을 한국은 1년 만에 해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가 폴란드 정부 관리들에게 약속한 말은 이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무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폴란드 육군이 날 퍼레이드에서 로이터가 말한 특유의 속도감을 제대로 살려 폴란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한국의 빠른 속도에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번 폴란드 퍼레이드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나 PGH-2000도 선보였지만 마지막을 장식한 주인공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번 퍼레이드 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도 폴란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러시아 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군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화요일의 군사 퍼레이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폴란드 유권자들에게도 힘을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소위 군인 피크닉이 폴란드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전국 70여 곳에서 장병들이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만나 첨단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육군 모집 장교도 참석해서 젊은이들에게 군대 경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국영 텔레비전은 실제 무기를 다루는 제복과 헬멧을 쓴 흥분한 아이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군병력을 크게 증강시켜 전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이번 퍼레이드는 이러한 폴란드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를 10월에 열리는 폴란드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독일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되었는데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의 지도자인 영로슬라프 카친스키가 독일을 위협적인 나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독일 대신 오랫동안 중요한 파트너였던 미국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주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과의 직접적인 관계 악화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드 전자등 전력의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독일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퍼레이드와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이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최근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지난 15일 새벽 러시아는 폴란드국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르비우를 순환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스웨덴 기업의 3명의 직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맞붙는 폴란드 야당은 승리하면 폴란드 정부의 한국산 대량 무기 도입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계약하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번 군사 퍼레이드를 장식한 한국산 무기들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14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경전솔 차량 4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2억 7천만 유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납품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3조 원대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의 도산만 창호급 잠수함이 유력한 후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가장 빨리 유럽 최대 군시 강국이 되는 길을 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등장하자 한 폴란드 네티즌이 영화이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폴란드 방위 산업과 한국 산업 간의 상호 협력 분야에서 광범위한 단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국 우리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본이 있고 우리에게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이, 우리에게는 러시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